2단일 때는 확 들어오는데 1단일 때는 그렇게까지 막 부드럽게 이게 브레이크가 훨씬 더 잘 먹는 것 같네요. 안녕하세요,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. 오늘은 수소차, 그 중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. 현대차가 지난달 유니버스 수소 전기버스 퓨어셀을 출시했는데요. 이 차를 직접 타보고 짧게나마 운전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. 사실 유니버스 퓨어셀은 2022년 부산 모터쇼에서 전시차로 먼저 보긴 했지만 직접 운행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르니까요. 이 앞서 출시된 일렉시티 퓨어셀이 도심 내 지선 및 간선버스에 투입됐다면 유니버스 퓨어셀은 시외버스나 광역버스, 회사 통근 및 셔틀버스 등으로 주행거리가 한층 더 긴 구간에 투입돼 현재 시범 운행 및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본다면 일렉시티 퓨어셀이 한 차례 업데이트를 거쳐 최장 550km로 늘어났다면 이 유니버스 퓨어셀은 635km로 85km를 더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현대차 관계자분들께 전해 들은 바로는 이 수소 탱크를 추가하고 시트 개수를 절반으로 줄인 모델 같은 경우 최장 762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이 700km가 넘는 거리는 환경부 공인 주행 거리는 아니고요. 공조기를 끈 상황에서 간절기 환경 조건에서 달릴 경우입니다. 이 유니버스 퓨어셀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인 디자인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이 외관에서 수소 탱크가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위로 상당히 솟아나 있죠. 디젤 모델과 비교한다면 이 로우데크, 엘레강스 트림과 이 전장, 전폭은 같은데 높이는 크게 차이가 나요. 이 디젤은 전고가 3370mm, 퓨어셀은 3740mm, 이 10%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로 보면 훨씬 더 껑충한 느낌입니다. 운전석은 거의 동일하고 이 리타더 대신 0에서 2단까지 조절할 수 있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. 이 운전석을 제외하고 45인승 그리고 41인승 모델이 있는데 일반 디젤 모델의 45인승보다 탑승객 시트가 조금 얇아요. 이거는 수소연료 전지 스택 등 공간 때문에 시트 두께를 줄이고 간격을 조정했다고 합니다. 이어서 아주 짧게나마 운전을 해봤는데요. 일단 높은 전고에 수소 탱크 때문인지 무게 중심이 높아요. 이 방향 전환이나 급출발, 급제동에서 차체 위쪽이 조금 더 쏠리는 듯한 느낌? 그런데 일렉시티 퓨어셀 등과 비교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. 방향 전환이나 제동 시 처음에는 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 했지만 이 금세 안정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아주면서 롤링이나 이 피칭 현상은 잘 제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출렁출렁인 게 아니라 그냥 출렁 탁 이렇게 바로 이런 느낌? 제가 버스를 오랫동안 몰아본 것은 아니지만 이 현대차가 만드는 제품은 물론 중국의 전기버스나 다른 것들 수십 대 정도는 이 찍먹 정도는 해봤거든요. 이 연속되는 방향 전환이나 이 급정거 시 가장 좋았던 것은 저는 MAN, 만을 꼽는데요. 독일에서 만 전기버스를 탔을 때 그리고 국내에서 만 2층 버스를 타고 이 슬라롬을 했을 때 그 차들이 다른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 무게중심이 굉장히 위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잡아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현대버스를 타면서 그런 느낌을 이번에 처음 받은 것 같아요. 이게 물어보니까 MR 댐퍼를 최초로 적용했다고 하던데요. 아주 쉽게 말하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름, 유체가 아니라 자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석 소재가 자기장에 따라서 액체나 고체로 이 물리적인 성질이 바뀌는데 이 여러 가지 센서가 차량의 움직임이나 노면을 읽고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해서 액체에서 고체로, 고체에서 액체로 그 물성이 바뀌면서 차량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. 이 MR 댐퍼 기술은 현대 로템이 장갑차나 전차를 위해 개발했다고 해요. 제가 20년 전에 군에서 훈련 이동 때만 277 선탑을 했었는데 그때 장갑차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어쨌든 MR 댐퍼는 정말 물건인 것 같아요. 이게 엑시언트나 다른 대형 상용차에도 적용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유니버스 퓨어셀로 돌아와서 저속에서 회생제동은 2단에서도 엄청 확
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시속 3, 40으로 달리던 중에 엑셀에서 발을 떼면 바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 완전 정차까지 제동거리가 조금 필요합니다. 승용차의 원페달처럼 운행은 할 수 없겠죠. 그리고 브레이크의 제동력은 충분했어요. 이 45명을 가득 태우고 운행한 것은 아니고, 그리고 속도도 50 정도였지만 제동거리가 내연기관 모델보다 짧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세서 탑승객이 만약에 서 있다면 이 저속주행에서도 바로 구를 정도? 전반적인 제품만 본다면 이 차 충분하죠. 문제는 뭐 가격이 비싸고 턱없이 부족한 이 수소 충전 인프라일 텐데, 이 초창기 제품의 높은 가격이나 부족한 수소 인프라는 뭐 다들 아실 테고, 그 외 다른 것 몇 가지만 조금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보조금입니다. 이 가격을 본다면 이 차는 6억 3천에서 6억 9천에 차값이 정해져 있어요. 여기에 환경부 보조금, 이 지자체 보조금 등을 받아서 1억 후반 그리고 2억 초반대까지 실구매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이 목표인데, 문제는 환경부나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보조금입니다. 앞서 말한 일렉시티 퓨어셀은 도심 내 지선 및 간선 버스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되고 지자체 보조금의 사용처가 명확해요. 이 세금을 지역 내 시민들을 위해, 환경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유니버스 퓨어셀은 광역버스나 시외버스 목적으로 지역을 벗어나잖아요. 이 탑승객이 지역민인지 아닌지는 둘째로 넘어가더라도 이 버스가 운영되는 지역에 따라 노선별로 이 정차지마다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해줄지, 아니면 버스 회사의 차고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지, 이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. 더욱이 회사 통근 및 셔틀버스는 더하죠. 그 회사나 시설 관련 고객만 사용하는 건데, 세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1, 2억 원을 지원한다면, 물론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이나 전주, 창원과 같이 산업단지 지역들은 시범도시로 혹은 더 크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조금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도 그렇게 주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어떻게 할지 기준이 없다 보니 전국적으로 본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수소 버스가 이 지자체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. 만약 이 수소 버스를 국내에 정말 더 많이 보급하겠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정부와도 협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짚어볼 것은 공급망입니다. 이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현대차가 만드는 이 수소차의 비용이 상당히 높은데,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직 초기 시장이라 수요, 숫자의 볼륨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, 파트너십이나 부품 공급망을 보면 조금 협력 관계가 느슨하고 복잡하고 여기저기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하다랄까? 이 내연기관과 다른 주요 부품으로 수소연료 전지 스택, 고출력 배터리, 수소 탱크, 대형 전기 모터와 변속기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. 전기버스 같은 경우 배터리는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배터리 패키지가 그대로 3개 혹은 4개씩 올라갑니다. 그러다 보니 전기버스는 상당히 간편해요. 비용도 적게 들고요. 그런데 이 수소 상용차, 액시언트부터 일렉시티, 유니버스, 퓨어셀 등 용량부터 패키지가 다 다릅니다. 물론 SK에서 셀을 납품받아 모비스에서 패키징을 하는 과정은 같지만 차량마다 배터리 패키지가 조금씩 달라요. 이뿐 아니라 일렉시티와 유니버스, 퓨어셀을 보면 ZF와 다나 TM4 이 전기 모터로 서로 각각 다릅니다.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엑시언트는 이 앨리슨 트랜스미션, 유니버스는 이튼, 이 조합이 또 다르더라고요. 일단 이 수소 상용차의 경우 현대차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두주자예요. 그런데 숫자가 워낙 작다 보니 그때그때 공급사를 정하는 느낌? 아직 누구와 긴밀한 파트너십, 얼라이언스를 맺고 이러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이 수소연료 전지 스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형 상용차 부분에서 이 부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곳과 만나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테스트를 하는 분위기입니다. 물론 지금은 현대차가 선두주자라서 여기저기 간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이 볼보나 벤츠, 그리고 폭스바겐 사나, 마니나 스카니아 등 이 후발주자들이 이 수소 상용차 부분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.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룹이나 편을 나눠서
자기 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차 전략인데요. 이 현대차의 수소 사용차는 구조적으로 내연기관의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방식과 동일합니다. 일상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 스택에서 발생한 전기를 사용해 전기 모터를 돌립니다. 그러다가 급가속이나 오르막길에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 그 순간순간 배터리에서 필요한 전력을 당겨오죠. 그리고 그 배터리의 충전은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을 베이스로 하고요. 그래서 이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. 문제는 이러다 보니 이 순간적인 가속력이 필요할 때나 아니면 오르막길에서 배터리 내 전기가 없을 경우 이 고속에서 갑자기 출력이 떨어진다던가 오르막에서 골골거린다는 현상이 발생하죠.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 차량 중 무게가 많은 상용차의 경우 이 레인지 익스텐더, 주행거리 연장 방식이 더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배터리에서 공급을 하고 배터리 충전은 회생제동과 더불어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에서 수시로 혹은 일정하게 한다는 방식이죠. 아직은 이 수소 상용차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후발주자들도 이제 조금씩 뛰어들다 보니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중심으로 한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든 혹은 레인지 익스텐더 방식이든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더라고요. 심지어 이 볼보 트럭 같은 경우에는 벤츠와 합작사인 셀센트리를 통해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을 연구하고 또 별도로 도요타의 수소 엔진과 같은 엔진 방식의 연구도 따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후발주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보고 있다. 반면 현대차의 상용차 부분에 근무하시는 다양한 연구원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레인지 익스텐더, 이 주행거리 연장 방식의 수소 연료 전지차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제 생각에 아직까지 수소차는 초창기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이것저것 해봐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도 드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앞서 직전에 말했던 이 공군방 때 빨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치고 나가야 한다는 것과 상충되는 의견이기도 하고 정말 이 수소차 특히 상용차 부분에서는 알면 알수록 공부하고 생각해야 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서 유니버스 퓨어셀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 뒤에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런 의견,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고요.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.